저희 오늘 특강이 제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지나갔고요. 중간 가운데 부분이에요. 이것도 용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살짝,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NLP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NLP.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들어보셨나요? 내용도 조금 알고 계신가요? 신경언어 프로그램. 예, 우리 선생님도 알고 계시고요. 예, 신경언어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NLP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에 뭐 심리학 학회 같은 데서도 많이 특강도 하고 뭐 워크숍도 하고 뭐 이런 거 해요. 근데 이게 심리 치료와 상담에서도 활용이 되고요. 활용이 되고 또 어떤 기업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 자신감을 갖고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도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마케팅, 세일즈 이런 거 하시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고객을 사로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성공적인 세일즈맨이 될 것인가, 마케팅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적용을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요. NLP라는 거는 뭐냐면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신경생리학적 시스템에 입력이 되고 프로그래밍이 돼서 입력이 돼서 이게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와 기법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데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다 긍정적인 변화와 치료를 위해서 그러한 언어적인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이론이면서 원리면서 기법입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원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과 그 다음에 언어학을 전공한 교수가 합쳐서 공동작품으로 이 이론과 기법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제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때 이제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해요. 그게 우리의 어떤 신경생리학적인 어떤 체계에 입력이 돼요. 그런 입력 과정 자체가 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입력이 되면 그게 또 무의식적으로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안전하게 운전을 잘 하려고 열심히 운전을 안전하게 잘 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너무 센 교통사고를 하면 좀 기분이 그러니까 중 정도 이상의 조금 심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저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다음부터 제가 운전을 못할 수가 있어요. 너무 불안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근데 교통사고가 나면 그 경험은 입력이 돼요. 뭘로 경험하죠? 오감을 통해서 경험해요. 그죠? 냄새는, 무슨 냄새가 교통사고 나면 냄새 나나? 이게 에어백이 터지면 냄새는 난다 그러대요? 무슨 냄새가 난대요. 난데요. 안 맡아봐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맛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오감 얘기를 하다가, 시각은, 뭔가 시각적 기억은 있겠네요. 교통사고가 날 때 딱 부딪히는 그 끔찍한 장면이 내 머릿속에 그 시각적으로 입력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각 있겠죠. 쾅 부딪힐 때 그 소리. 그 다음에 다쳤다면 어딘가 이렇게 촉각으로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차를 운전하는 장면만 상상하면 나는 그때의 기억과 함께 오감이 이렇게 신경생리학적으로 입력되어 있던 여러 가지 정보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입력되어 있던 그 부정적인 정보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음부터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매우 불안하고 자동차
남이 운전해도 타지도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운전은 더더욱 못하겠고 이렇게 행동을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어떤 우리가 사건을 경험하면 물론 부정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돼요. 입력해서 영향을 미치죠. 긍정적인 것도. 그죠? 여러분 석류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석류? 주스 말고 실제 진짜 석류. 그거 깔 때 어때요? 너 번거롭죠? 석류 근데 맛있지 않아요? 또 맛있는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근데 하여튼 그 맛은 굉장히 기억에 나요. 굉장히 인상적인 맛이에요. 새콤하잖아요. 예, 저희 딸이 석류를 까는 것은 피 튀기는 전쟁이래요. 석류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빨간 게 계속 튀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석류를 제가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우리 딸 보고 까라 그랬더니 피 튀기는 전쟁이래요. 근데 이게 석류를 까면 이렇게 흰 티를 입고 까면 흰 티에 다 튀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석류를 깔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누가 까던 간에 이 빨간색 티셔츠를 입어야 돼요. 좀 싸구려 빨간색 면티 있거든요. 옛날에 어디 기념품으로 샀는지 이제 낡았어요. 그거를 입고 까야 돼요. 왜? 그거는 물들어도 되니까. 석류 얘기를 가끔 했는데 잠깐 했는데 이 석류를 먹었던 경험, 그걸 본 경험, 까본 경험은 우리의 한해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돼요. 입력이 돼 있다가 석류라는 단어만 들어도 또는 석류라는 글자만 봐도 그 감각이 되살아나잖아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입력이 돼요. 그런데 이제 뭐 긍정적인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부정적인 경험이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된 것을 NLP라는 방법에서는 반대로 이 부정적인 입력을 그 프로그래밍 된 것을 완화시켜서 지우고 약화시키고 다시 그 똑같은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켜요. 언어를 통해서 잘 훈련된 NLP 치료 전문가가 긍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시켜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들었던 교통사고 경험이 있다. 그래서 나는 운전을 못한다. 너무 공포스러워서 석 달째 그러고 있다. 남이 운전하는 차도 못한다. 이렇게 차를 못하면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고쳐야겠죠. 이럴 때 이제 그걸 다시 운전하는 장면과 관련되어 촉각, 미각, 시각, 청각, 오감을 다 동원해서 프로그래밍을 다시 합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운전하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떠올리면서 내가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는 어떤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의 맛을 연상하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해요. 그러면은 운전을 다시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처럼 부정적으로 경험한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에도 사용이 되고 또 아무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 먹었어. 내가 이제 한 15살인데 나는 연아 언니처럼 세계적인 피겨 퀸이 될 거야 라고 마음 먹었어. 13살이야. 김연아 언니가 하는 모든 그 피겨 스케이팅 동영상을 다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나는 연아 언니처럼 피겨 퀸이 될 거야. 연상하고 말하고 동작을 분석해서 따라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프로그래밍이 돼서 입력이 되고 그만큼 따라할 수 있게 되고 그 정도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꼭 연아처럼 피겨 퀸이 되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면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NLP에서 강조하는 거는요.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언어에 의해서 유발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된 그런 생리학적인 과정에 의한 작용으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 건데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경험하고 반응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죠. 어떠한 특정한 상황, 똑같은 동일한 상황을 겪더라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동일한 상황을 겪더라도 반응하는 게 다 다르죠.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밍이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입력이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실패한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낙담하고 좌절해서 자포자기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똑같이 실패했어도 어떤 사람은 더욱 용기를 가지고 도전적으로 행동을 해요. 재트라이를 해요. 뭔가 더 시도해봐요. 사람마다 행동하는 게 다 달라요. 그것은 그 전에 이미 프로그래밍이 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새롭게 해서 또는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이제 MLP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MLP, 그러니까 NLP에서는요, 신경 언어학적인 프로그램은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차원으로 입력이 되는데, 이와 같이 무의식적인 차원으로 입력된 이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말을 통해서 노력해갖고 바꾸면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뭐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맨날 불안하고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면 이것은 부정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된 결과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경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식적인 차원에서 다시 새롭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NLP에서 하는 거예요. NLP는요, 심리학의 새로운 분야로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뛰어난 우수성을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기법인데요. 그러니까 변화와 성취를 위해서 상담과 심리치료에서도 사용되는 새로운 기법이고요. 소위 말해서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말이 씨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기법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말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새롭게 하면 그게 씨가 돼서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얘는 나중에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예화를. 그러니까 어떤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이게 뇌 속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입력되어서 몸도 그렇게 변한다.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행적 예언과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자기 이행적 예언 뭐라 그랬죠? 동의어가 피그말리온 효과. 네, 피그말리온 효과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감기 기운이 있는 사람이 요즘 감기가 돌더라고요. 걸리면 굉장히 심한가 봐요. 무척 아파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감기 기운이 있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났네?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나 감기 걸렸나 봐. 큰일 났네. 감기 걸리면 안 돼. 이런 사람 진짜로 감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괜찮을 거야 하는 사람은 감기가 덜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 나는 이제 틀렸어. 별 뾰족한 수가 없어.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병의 회복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내적인 대화가 몸 안에 입력이 돼. 몸 안에 입력이 되고 이것이 몸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 치유력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그 질병에 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NLP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NLP 요법에서는 이제 환자들한테 환자라고 말하면 여기서 환자라고 말하는 건 신체적인 질병을 가진 환자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하게 될 뭐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진 그런 분들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데, 환자들의 정서적인 신체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환자 자신의 시각을 바꾸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NLP 치료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치료를 하느냐면요, 환자한테 자기 증상을 설명하라고 해요. 그럼 증상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내 증상이 이렇다. 설명을 하는데 증상을 설명할 때 그 환자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을 하고 그 구절 하나하나를 일일이 분석을 하고요. 또 말을 할 때 그 환자 얼굴 표정, 몸짓, 그 다음에 피부색의 변화, 심지어는 입술이나 눈의 습기까지 면밀히 분석을 한대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환자의 생각과 마음에 그 연상되는 것을 새롭게 디자인을 해요. 새롭게 바꿔요. 치료사가 그걸 유도를 해요. 새롭게 디자인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사용하는 언어 사용이나 행동을 교정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연상법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게 이제 NLP의 방법이에요. 치료사가 하는 일이에요. NLP 이론에서는 이런 것을 전제로 치료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경험에서 언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창조한다라고 이들은 전제하고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이미 자기가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없으면 새로 창조할 수 있다라고 NLP에서는 보고 있어요. 모든 필요한 자원을 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 창조할 수 있다. 자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봐요. 단지 자원이 없는 상태만 있을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원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원이 없는 사람은 없어. 자원이 없는 상태가 있을 뿐이야. 이렇게 보거든요. 없으면 어떻게 하죠? 창조해야죠. 네, 창조할 수 있다래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누구나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방을 하면 성공적인 성취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모방하기를 할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따라하다 보면 나도 성공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것을 NLP 프로그램에서 적용을 합니다. 아까 제가 연아 언니처럼 될 거야? 어떻게 따라하는지 잠깐 예를 들었었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내가 유능한 상담자가 되고 싶어 라고 미래의 모습을 그리실 텐데 이럴 때는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연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비디오로 녹화되어 있는 그런 영상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상담 사례집 같은 거. 저는 얄롬이라는 상담 치료사가 있어요. 얄롬의 상담집을 좀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상담을 잘 하시는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의 상담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보고 따라 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딜츠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NLP 이론가예요. NLP 이론가인데요. 딜츠가 그 NLP에서 말하는 신경 논리 차원에서 우리 개인의 세계를 6개의 단계로 나누었어요. 그 단계를 6개의 단계로 나뉘었는데 이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림을 보세요. 우리 신경 논리 차원에서 우리의 세계를 6개의 단계로 나뉘었는데 맨 아래가 환경 레벨이에요. 환경 레벨. 환경 레벨 위에 뭐가 있죠? 행동 레벨. 행동 레벨 위에 뭐가 있죠? 능력 레벨. 능력 위에 신념과 가치관 레벨. 그 위에는 정체성 레벨. 맨 위에 영적 레벨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6개의 레벨로 나뉘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이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할 적에 왜 사람마다 나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고 좀 지금보다 성장하고 싶고 변화를 시도하고 싶고 그런 면들 있잖아요. 또 우리가 나중에 상담하다 보면 내담자들 중에서도 저는 왜 이렇게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발표가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고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좀 대중연설을 잘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대할 때 너무 불편하고 이렇게 버벅거리게 되는데 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가 변화되고 싶어하는 어떤 분야가 있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계획대로 실천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저는 좀 술을 많이 마셔요. 근데 술을 좀 줄이고 싶어요. 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이렇게 남편한테 말을 거칠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남편한테 좀 냉정하게 말해요. 말 좀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변화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변화를 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아래 레벨에서 위로 접근하는 게 변화가 쉽고 효과적으로 빨리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세요? 위에서 아래로 접근하는 게 변화를 시도할 때 요 영적 레벨, 정체성 레벨 위에서 아래로 접근하는 게 변화가 빠르게 쉽게 일어날 것 같으세요?
자,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손 들어보세요. 환경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높이. 네. 내리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변화시킨다. 네. 내리세요. 양쪽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정답만 말씀드리자면 양쪽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실은 NLP에서 주장하는 거는요. 이게 이제 아까 6레벨 말씀드렸죠. 이 6레벨들이 서로 상하 위치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하위 레벨이고 이게 위로 갈수록 상위 레벨이에요. NLP에서는요. 하려는 게 원래는 상위 레벨에서 접근을 하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여기서 영적인 변화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영적 변화, 뭐 종교, 뭐 영의 세계 너무 이런 것만 너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감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감 있잖아요. 영감 뭔지 알죠? 네, 영감. 이런 거 이런 거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NLP에서는 원래 시도하는 게, 위의 레벨에서 아래로 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6단계 보면은요, 6단계 보면 여기 신념과 가치관 있잖아요. 위에서 3번째, 밑에서 4번째 신념과 가치관, 정체성 이런 거 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그런 건 굉장히 변화시키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이 수업을 지금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인지행동치료 배우셨나요? 인지행동치료에서 그 사람의 뭐 핵심 신념 배웠죠? 핵심 신념, 가치관, 핵심 신념, 믿음, 핵심 믿음 이런 거 변화 시도하죠. 근데 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이렇게 신념이나 가치관 또는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하나 윈 레벨, 영적 레벨에서 영적 레벨의 의식이 변화하면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레벨이랑 꼭 종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교 포함하고요. 물론 영감 뭐 이런 거 포함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 또는 목적의식, 정체성과 신념 그리고 능력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상위 레벨에서 변화를 시도하면 위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NLP에서는요. 이런 말을 해요. 지식과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영감은 보다 더 우리에게 추진력을 제공해준다. 지식과 정보 중요해요. 근데 추진력은 영감이 보다 더 우리에게 추진력을 제공해준다. 동기를 부여해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한 중요한 사례를 좀 이따가 동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영감이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어떻게 추진력을 발휘해 주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동영상으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상위 레벨을 통해서 하위 레벨로 변할 수 있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다시 지식과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영감은 우리에게 변화와 추진력을 제공해 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말이 상위 레벨의 변화를 통해서 하위 레벨로 변화시키는 것이 유용하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상담에 오는 많은 내담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직장의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애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애가 뭐 어쩌서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또 여자분들은 누가 마음에 안 들죠?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요.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막 흉을 많이 보잖아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시누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렇게 그런데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거, 상대를 바꾸는 건 매우 어려워요. 저도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부부 상담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막 뭐 이렇게 골치가 되게 아픈 케이스가 있어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절대로 그거를 못 버리더라고요. 그 굳은 의지를. 그래갖고 힘들어요. 근데
많은 내담자들은 이제 컴플레인을 해요. 뭘 컴플레인 하냐면 직장 상사가 너무 어렵다. 뭐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 부장 뭐 굉장히 사고가 경직돼 있고 잔소리도 너무 심하고 말도 되게 어쩌고 직장을 바꾸는 건 이 직장 너무 싫어? 바꾸고 싶어? 다른 직장으로 갔어요. 이거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또 내담자 중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또 할 때가 있어요. 상대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나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순간 상대는 저절로 바뀌게 마련이니까요. 나 바뀌는 게 더 쉬워요. 나 바뀌는 게 더 쉬워요. 그리고 원래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상사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있어서 바뀌란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바뀌란 얘기가 아니라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나니까 내가 바뀌는 게 쉬워요. 이해되셨죠? 네, 동의하시나요? 저도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옛날에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적에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힘들었거든요. 어머니 절대 안 바뀌시더라고요. 절대 안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상처도 많이 받고 참 강력하게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저희 시아버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저희 시아버님이 어느 날 저보고 성민아 나는 네 시어머니랑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나도 못 바꿨다. 나도 못 바꿨다. 근데 네가 그거를 어떻게 바꾸냐. 엄마 안 바뀐다. 저희 시아버님이 엄마 안 바뀐다. 네 알아요 아버님. 그랬더니 엄마 안 바뀐다. 그냥 네가 포기해라. 그 말에 힘을 얻어 제가 그냥 포기했어요. 네, 그러고 삽니다. 네. 예, 이게 이제 하위 레벨인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상위 레벨을 바꾸라는 NLP 변화의 원리를 대변해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예가. 그런데 이와 반대로 변화를 시도하는 게 있어요. 행동주의 치료, 행동치료, 행동수정, 행동주의 원리. 그럼 행동주의 원리가 틀렸나? 그건 아니에요. 어떤 변화는요, 행동주의 원리의 기법에 의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것도 있어요. 행동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건 위에서부터 변한 거야? 아래서부터 변한 거예요? 아래서부터의 변화죠. 예, 그러니까 NLP에서 주장하는 개념하고는 달리 행동주의 치료에서는요, 아래에서 하위 레벨의 변화를 통해서 상위 레벨로의 변화를 시도를 하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시도하는 건 이런 거죠. 반복적인 어떤 좋은 행동을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면 좋은 습관을 낳고 그러한 좋은 습관은 결국은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행동주의 원리는. 그죠? 그래서 실제로 NLP 전문가들 중에서도요. 하위 레벨을 통해서 상위 레벨로의 변화를 동시에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NLP에서는 이렇게 양방에서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기도 합니다. 양방에서 효과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얻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상호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행동의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행동 자체를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행동 자체를 수정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돼. 한계가 있어. 한계점에 도달했어. 행동 자체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행동 자체로 시도를 하다 보면 장기 효과는 안 가져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맞죠? 누가 저기서 맞죠? 이러네요. 지금 보니까 단기 효과는 봐요. 근데 장기 효과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와 같은 이럴 때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바로 상위 레벨로부터의 변화를 동시에 시도하는 게 좋죠.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중독 치료예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치료, 또 뭐 각종 약물 중독 치료에서는 반드시 영적 레벨로의 변화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중독 치료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룹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AA 그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또는 12
12스텝 프로그램, 12단계 프로그램. 네. 여기에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는 행동적인 치료, 행동 수정 방법도 사용하고요. 그거 갖고 절대 치료 안 된다고 해요. 중독자들은. 그래서 이 AA 그룹, 그러니까 AA 그룹이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무명의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스텝 프로그램도 똑같은 건데요. 여기서는요, 반드시 영적인 것에 접근을 통해서 중독자들을 동기화시켜서 치료하려고 해요. 영적인 것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들어가요. 중독 치료는 그렇게 합니다. 중독 치료에서는 이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 변화 플러스 동시에 영성 변화에 초점을 맞춰요. 그렇게 안 하면 변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해요. 영감과 행동주의적인 자기 훈련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3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딱딱한 거 절대 없어요. 네, NLP라는 이런 뭐 용어 안 나오고요. 정말 쉽고 아주 실제적인 거, 실용적인 것만 나올 거예요. 네.